나 또한 윤영이란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변승업의 부에 대해 이런 말을 하였다. 그 재산이 모이게 된 까닭은 따로 있는데 부유하기가 나라 안에서 으뜸이었지만 승업의 시대에 와서 조금 줄었다고 한다. 그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할 때에는 무슨 운명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허생의 일을 보아도 이상하다고 할 만하다. 허생은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윤영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허생은 목적동에 살았는데 남산 기슭에 바로 닿았다. 우물 위로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고 살인문은 그 나무를 향해 열려 있었다. 몇 간짜리 초가집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했지만 허생은 그 읽기만 좋아할 뿐이었다. 처가 그를 위해 바느질을 하여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였다. 하루는 처가 너무나 배가 고파 울며 말하였다. 여보 평생 과거 시험도 치르지 않으면서 글은 읽어 무엇하오. 허생이 웃으며 말하였다. 내 독서가 아직 미숙하오. 처가 말하였다. 장인이 되는 것은 어떤가요? 허생이 답하였다. 물건을 만드는 것은 애초에 배우지 않았으니 어찌하겠소. 처가 말하였다. 장사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허생이 말하였다. 장사는 본전이 없는 걸 어찌하겠소. 처가 화가 나 꾸짖었다. 밤낮으로 책만 읽으면서 겨우 배운 것이 어찌하오이니 장인도 못하고 상인도 못하면 도적이 되는 건 어떤가요? 허생이 책을 덮고 일어서며 말하였다. 안타깝구나. 내가 원래 10년을 기약하고 책을 읽었는데 이제 7년인 것을. 문 밖을 나서니 서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곧장 운종가로 가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한양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요? 변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야흐로 그 집을 찾아가 허생이 길게 고개를 숙이고 말하였다. 내 집이 가난한데 잠시 작은 시험을 해볼까 하여 그대에게 만금을 빌리려 하오. 변씨는 좋소 하고는 만금을 내주었다. 손님으로 왔던 허생은 고맙다 말도 없이 가버렸다. 집에 있던 자식들과 손님들이 허생을 보아하니 허리끈에 실이 이삭처럼 삐져나오고 신고 온 가시는 뒤꿈치가 뭉개졌으며 가슴 찌그러지고 도포엔 그을음이 묻어있는데 코에선 묽은 콧물마저 흘렀다. 손님이 나가고 나자 모두 크게 놀라 말하였다. 대인께서는 저 손님을 아십니까? 변씨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오늘 아침 허공에 던지듯 만금을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주고는 이름도 물어보지 않다니요. 변씨가 답하였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무릇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뜻한 바를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먼저 신의를 내세우지만 얼굴빛은 부끄러워하며 비굴하고 했던 말을 반복하기 마련인데 저 손님은 옷과 신발은 비록 낡았지만 말은 간결하고 시선이 매서우며 얼굴에 일부러 꾸민 표정이 없으니 재물이 없어도 자족하는 사람이다. 그가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그 손님을 시험하여 보려는 것이다. 주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미 만금을 주기로 하였으면 이름은 물어서 무엇하나. 이때 만금을 얻은 허생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안성은 기호 지방의 교통요지로 삼남으로 향하는 길머리이다. 허생은 이곳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대추, 담, 감, 배 따위의 제수에 쓸 과일과 석류며귤, 유자 등을 모두 2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모조리 사재기하자 나라 안에 잔치며 제사에 쓸 것이 남지 않게 되었다. 허생에게 물건 값의 2배를 받고 팔았던 상인들은 거꾸로 10배의 값을 주고 되사게 되었다. 허생은 한숨을 쉬며 한탄하였다. 만금을 들여보니 나라의 얕고 깊음을 판단할 만하다. 이어서 칼, 호미, 마포, 비단, 면포를 들고 제주로 들어가 말총을 모조리 모으며 말하였다. 몇 년 안에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만건의 가격이 10배로 뛰었다. 허생이 늙은 뱃사공에게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는가? 뱃사공이 있다고 말했다. 일전에 제가 바람에 떠밀려 곧장 서쪽으로 사흘을 갔는데 하루를 빈섬에서 묵었지요. 아마도 사문과 장기 사이 어디쯤입니다. 꽃과 나무가 저절로 피고 갖가지 열매가 절로 익으며 고라니와 사슴이 무리를 짓고 헤엄치는 물고기도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더군요.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자네는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주게. 부귀를 함께하세. 뱃사공이 이 말을 쫓아 동남풍이 불자 그 섬에 함께 갔다. 허생이 높은 곳에 올라 살펴보고는 서글피 말하였다. 땅이 채천리가 되지 않는구나. 무엇을 하기가 어렵다. 땅이 비옥하고 물맛이 좋으니 부잣집 늙은이는 만들겠구나. 뱃사공이 물었다. 빈섬에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함께 살려고 하십니까? 허생이 답했다. 덕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법일세. 덕이 없음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이 없음을 어찌 걱정하는가. 때 변산에는 도적 무리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 지방에서 군조를 풀어 쫓아내고 사로잡으려 하여도 할 수 없었고 도적들도 노략질을 나갈 수 없어 굶주리고 있었다. 허생이 도적대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두목에게 말하였다. 1000명이 천금을 노략질하면 얼마씩 나누나. 이 말에 사람들이 모두 두 귀를 기울였다. 허생이 말했다. 자네들 천은 있는가? 도적 무리가 없소 하고 대답하였다. 밭은 있는가? 도적들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처도 있고 밭도 있으면 누가 고생하며 도적질을 하겠소. 허생이 말하였다. 그럴만도 하고 어찌하여 아내를 얻고 집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갈이를 하지 않는가. 도적이란 이름을 벗어버리고 살면 처와 함께 가정을 꾸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쫓기고 잡히는 걱정 없이 행동하면 오래도록 오시며 먹을 것이 넉넉할 것입니다. 도적들이 말하였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돈이 없을 뿐이요. 허생이 웃으며 말하였다. 자네들 도적이라 하면서 돈이 없어 걱정하나. 내가 그대들을 위해 변통해 주도록 하지. 내일 아침 바다 위에 붉은 기가 보일 터인데 모두 돈을 실은 게이네. 자네들 마음대로 가져가게. 허생이 도적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떠나자 도적들은 모두 미친놈이라며 웃었다. 다음날 바다에 가보니 허생이 30만 양을 싣고 왔다. 모두 크게 놀라 엎드려 절하며 오로지 장군님 명을 받드나이다 하였다. 허생이 도적들에게 힘 닿는 데까지 가져가게 하자 앞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냥을 다 지고 갈 수가 없었다. 허생이 말하였다. 너희들의 힘이 100금도 들 수 없으면서 무슨 도적이라 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평민이 되려 하여도 잡아야 할 도적 명부에 올라있으니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겠구나. 내가 여기에 있을 터이니 너희는 각자 100금을 들고 가서 여자 1명과 소 1마리를 구하여 오라. 도적 무리가 알겠소 하고는 흩어졌다. 허생은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식량을 구하여 놓고 기다렸다. 도적들이 다 돌아와 더 이상 뒤처진 사람이 없게 되자 모두 배에 실어 그 빈 섬에 들어갔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 담아가자 나라 안에 사람들이 마음을 놓았다. 이런 다음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나무를 쪼개 울타리를 삼았다. 땅의 기운이 이미 온전하여 100가지 열매가 크고 무성하였다. 목전밭과 새밭을 가리지 않고 한 줄기에 9 이삭이 피었다. 3년 동안 먹을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장기에 싣고 가서 팔았다. 장기는 일본에 딸린 구울로 31만 가구가 살았는데 그때 큰 흉년이 들어있었다. 가져간 곡식으로 구휼하고 은백만 양을 벌었다. 허생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가 이제 작은 시험을 해보았구나. 이어서 허생은 남녀 2000명을 모두 불러 모으고 명령하였다. 내가 처음 그대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에는 먼저 불을 쌓은 후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땅은 좁고 내 덕은 얕아 떠나야 하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수저는 오른손으로 들고 하루라도 먼저 난 어른에게 먼저 음식을 드시라 양보하도록 가르치라.
남은 배를 모두 불사르고 말하였다. 나가지 못하니 들어오지도 못하겠지. 은 50만 금을 바다 속에 던지며 말하였다. 바다가 마르면 가져가는 사람이 있겠지. 100만 금이면 나라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작은 섬에서야.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모두 함께 배에 실어 나오며 말하였다. 이 섬만이라도 화근을 끊어야지. 이어서 나라 안에 들어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두루 돕고도 은 10만 냥이 남아 말하였다. 이것으로 변씨에게 갚을 수 있겠군. 변씨를 만나러가 말하였다. 그대는 날 기억하시는가? 변씨가 놀라며 말하였다. 그대의 용모와 낯빛을 보니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구려. 만금을 모두 잃었나 보오. 허생이 웃으며 말하였다. 제물로 체면치레하는 것은 그대들의 일이요. 만금이 어찌 돌을 살찌우겠소. 이렇게 말하고는 은 10만 냥을 변씨에게 내어주며 말하였다. 내가 하루아침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독서를 마치지 못한 채 부끄럽게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소. 변씨는 크게 놀라 일어나 절하며 사양하고는 10분의 1 이자만 갚겠다고 하였다. 허생은 크게 화내며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 나를 장사치로만 보는가. 옷자락을 떨치고 가버리자 변씨는 몰래 그를 쫓아갔다. 멀찌감치 바라보니 남산 기슭으로 향하더니 작은 집으로 들어간다. 어떤 할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길래 변씨가 물었다. 저 작은 집은 누구 집이요? 할미가 답했다. 허생원 댁이요. 가난한데 글 읽기만 좋아하다 어느 날 아침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 5년이 되었소. 처만 홀로 살면서 집 나간 나를 제삿날로 삼고 있다오. 변씨는 그제서야 손님의 성이 허씨인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왔다. 다음날 받은 은을 모두 들고 찾아갔으나 허생이 사양하며 말하였다. 내가 재물에 욕심이 있었으면 100만 냥을 버리고 10만 냥을 갚겠소. 내가 이제 그대에게 생활을 의지하려고 하오. 그대가 뜻대로 내 먹을 양식이나 보내주고 내 몸을 재워 옷이나 맞춰주면 평생 그것으로 만족하오. 재물 때문에 고생하느니 이게 좋지. 변씨가 갖가지 방법으로 설득하였으나 소용없었다. 변씨는 이때부터 허생의 살림을 보살피면서 종종 스스로 허생의 집을 들렀다. 허생은 기꺼이 받으면서도 지나치다 싶으면 불쾌하게 여겨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하여 내게 재앙을 남기려는가. 술이라도 들고 가면 크게 기뻐하며 취하도록 함께 마셨다. 이렇게 몇 년이 흘러 서로 정이 든 뒤에 어떻게 5년 만에 100만 냥을 모았는지 캐묻자 허생이 말하였다. 쉬운 일이요. 조선의 배는 외국으로 다니지 못하고 술에도 나라 안을 다니지 못하니 갖가지 재물을 생산하여도 그 안에 머물며 그 안에서 소비되오. 1000냥은 작은 재물이라 모든 재물을 독점하여 마르게 하기엔 부족하지만 이것을 열로 나누어 100금씩이면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소. 물건이 가벼우면 옮기기도 쉽기에 한 품목이 손해를 보더라도 9품목은 이득을 보게 되니 이렇게 이익을 바라는 것은 소인들의 장사법이에요. 만냥을 가지고 하면 재물을 독점하여 마르게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술이면 술에, 배면 배, 고을이면 고을 모두를 그물로 훑어내듯 재물의 수가 얼마가 되든 묶어 모을 수 있어. 육지에서 나는 10,000가지 선물도 하나로 챙겨두고 물에서 나는 10,000가지 선물도 하나로 챙겨두고 약재가 10,000가지라도 하나로 챙겨두어 어느 재화고 쟁여두게 되면 100가지 품목이 다시가 마르게 되오. 이런 방법은 도적이나 하는 것이요. 후세에 누구고 간에 내가 한 방법을 쓰면 반드시 나라에 병이 들 것이요. 변씨가 물었다. 처음에 그대는 어찌 내가 만금을 내어줄 것이라 여기고 나를 찾아와 구하였소. 허생이 말하였다. 반드시 그대일 필요는 없었소. 만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내어줄 사람이 있지 않겠소. 나는 스스로 내 재능이면 100만 금을 모을 수 있기 충분하다고 여겼으나 운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나라고 어찌 그것을 알겠소. 그러니 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부가 더욱 쌓여 더 큰 부자가 되는 것도 하늘의 운명의 터인데 그렇다 보니 만금을 쉽게 얻은 것 아니겠소. 그 복을 빌려 행동으로 옮겼으니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소. 만일 내 스스로만 하였다면 성공이나 실패 역시 알 수 없었을 것이요. 변씨가 물었다. 지금 사대부들은 남한산성의 치욕을 서력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지사라면 취약한 것은 누르고 지혜를 떨쳐 일어나는 것이 추상 같습니다. 그대와 같은 인재가 어찌하여 스스로 고통스레 어둠에 잠겨 한평생을 마치려 하십니까? 허생이 답했다. 옛부터 어둠에 잠긴 사람은 한정없이 많소. 호를 졸수제라 하였던 조성기는 적국에 사신을 보낼 수 있을 정도였지만 벼슬을 하지 않고 비록 입은 항리한 사람으로 늙어 죽었소. 단계거사 유형원은 군대의 식량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바닷가나 거닐다 갔소. 지금 국정을 도모하는 사람들로 말하면 알만하다 하겠소. 나는 장사나 잘하는 사람이요. 벌어들인 은으로야 고왕 도르곤의 머리라도 사겠소만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것은 쓸 곳이 없었기 때문이요. 변씨는 크게 한숨을 쉬고는 돌아갔다. 변씨는 원래부터 정승 이완과 가까웠다. 이완은 당시 어영대장이었는데 저작거리 동네 안에 혹시나 큰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숨은 인재는 없는가 묻곤 하였다. 변씨가 허생이란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이완은 크게 놀라 말하였다. 기이하구나.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름은 어찌 되는가? 변씨가 답하였다. 소인이 3년을 함께 살았으나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이완이 말했다. 그런 이인이라면 함께 가보세. 밤에 이완은 말몰이꾼을 물리치고 홀로 변씨와 함께 허생의 집으로 걸어갔다. 변씨는 이완을 문 밖에 세워두고 혼자 먼저 들어가 허생을 보고는 이완이 오게 된 까닭을 말하였다. 허생은 들은 척도 않고 말했다. 그저 그대가 차고 온 병이나 풀어놓소. 그러고는 서로 술을 나누어 마셨다. 변씨는 이완이 밖에서 이슬을 맞는 게 민망하여 수차례 말을 꺼냈지만 허생은 응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말했다. 손님을 들여도 좋소. 이완이 들어와도 허생은 앉은 채 일어서지 않았다. 이완은 몸둘 바를 몰라 하다가 이내 나라에서 현명한 일을 구한다는 뜻을 풀어 말하였다. 허생은 손사래를 치며 말하였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 듣기에 지루하오. 그대는 지금 어떤 관직을 하고 있소? 대장이요. 답한다. 허생이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는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구려. 내가 마땅히 와룡선생을 청거할 것이니 그대는 조정에 가 선부초려 하라고 청할 수 있소. 이완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다 말하였다. 어렵소. 다음 계책을 일러주시오. 허생이 말했다. 나는 아직 다음 계책이란 것을 배우지 못하였소. 계속해서 물어오자 허생이 말하였다. 명나라 장수들이 조선은 예드네가 있다 하여 나라가 망하자 그 자손들 여럿이 동쪽으로 와 정처 없이 떠돌며 호라비가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소. 그대가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여식들을 두루 시집 보내고 훈신과 척신의 권력과 부귀를 빼앗아 그들을 머무르게 하자고 할 수 있는가? 이완이 듣겠소 하였다. 허생이 말하였다. 무릇 천하의 대의를 알리고자 하면 천하의 호걸과 먼저 교류하지 않고서 이룰 수 없소. 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면 먼저 간첩을 보내지 않고서 성공할 수 없소. 지금 만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소. 우리 스스로야 중국과 친하지 않다 하지만 조선이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복종하였기에 저들은 믿고 있소. 당나라 때나 원나라 때의 옛일처럼 자제를 유학 보내고 신하들이 건너가며 상인들의 교류를 금하지 않겠노라. 정성 들여 청하면 저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허락할 것이요. 나라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변발시키고 호복을 입혀 군자는 과거를 보게 하고 소인은 강남으로 장사를 보내 그들의 허실을 살펴보면서 호벌들과 결의하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고 나라의 치욕도 서륙할 수 있을 것이요. 주씨를 구하여 보겠으나 그러지 못한다면 천하의 제후를 이끌고 새로운 황씨를 하늘에 청거하여야 할 것이요.
나아가 대국의 스승이라 할만하고 물러나도 백구의 나라라 존경받을 것이요. 이완이 멍하니 있다가 말하였다. 사대부가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는데 누가 변발 호복을 수긍하겠소. 허생이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이른바 사대부란 것이 무엇인가. 오랑캐로 불리는 임에게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니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저고리며 바지를 희게 하여 입으니 이것이야말로 상복을 입는 것이요. 상투를 송곳마냥 모아 올리니 이것이야말로 낭만의 상투다. 어찌 예법이라 부르는가. 건호기는 개인의 원한을 갚으려 자신의 머리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호복 입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 대명나라의 복수를 하려는 마당에 그깟 머리카락 한 올을 아까워하고 이제 말을 달리며 창칼을 휘두르고 활과 돌을 날리려 하면서도 넓은 소매는 고치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을 예법이라고 하는가. 내가 3가지 방도를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신임받는 신하라고 하니 신임받는 신하란 것이 이런 것인가. 죽어 마땅하다.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더니 베어버리려 하였다. 이완은 크게 놀라 일어서서 뛰쳐나간 다음 병에 걸린 듯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가보니 빈집만 덩그라니 남고 없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허생도 명나라 유민이라고 한다. 숭정 갑신년 이후 많은 명나라 유민들이 들어와 살았는데 허생도 그리하였을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허생의 성씨도 허씨가 아닐 것이다. 세상에 전하기로는 한서 조계왕이 경상감사가 되어 청송을 순행하는데 길 왼편에 중 2명이 서로를 대고 누워있었다. 앞서 말모는 사람이 고함을 질렀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채찍으로 쳐도 일어나지 않고 여럿이 달려들어 붙들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조계왕이 가마를 멈추어 세우고는 어디 사는 중이냐고 물었다. 두중이 일어나 앉아 더욱 거만하게 굴며 오래 흘겨보더니 말했다. 너는 헛된 명성으로 실력자를 쫓아 방백의 자리를 얻어 그 지방에 가고 있구나. 조계왕이 중을 보니 한 명은 불크스름한 얼굴이 둥글게 생겼고 한 명은 거무스름한 얼굴이 길쭉하게 생겼다. 하는 말이 범상치 않아 조계왕은 가마에서 내려 말을 나누고자 하였다. 중이 뒤따르는 후인은 놔두고 우리를 따라오라 고 말하였다. 조계왕은 몇 리를 따라가다 숨이 차고 땀이 그치지 않자 쉬어가자고 청하였다. 중이 욕을 하며 말했다. 네가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는 늘상 큰 소리를 치며 몸에 갑옷을 두르고 창을 짚고 마땅히 선봉에 서서 대명나라를 위하여 복수하고 치욕을 시켰다더니 이제 몇 리를 걷는데 한 번 걸음에 10번 순찰하고 5걸음 걸으며 3번 쉬자고 하니 어찌 요동과 개주의 들판을 말달릴 수 있겠느냐. 어느 바위에 다다르자 나무를 집으로 삼더니 뺄나무를 부에 쌓고 그 위에서 지냈다. 조계왕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니 중들은 이 귀한 분이 또 당연히 배고프다 하겠군 하고는 누런 족살을 꺼내어 솔잎을 갈아 넣고 개울물에 섞더니 먹으라고 주었다. 조계왕이 이 말을 찡그리며 먹지 못하고 있으니 중들이 다시 크게 꾸짖었다. 요동 들판은 물이 멀다. 갈증이 나면 말 오줌이라도 마셔야 한다. 두중이 서로 부여안고 손대감 하며 통곡하였다. 조계왕이 까닭을 물으니 이렇게 답하였다. 오삼계가 진강에서 거병하고 강소 절강이 어수한 것을 아는가. 듣지 못했습니다. 하니 두중이 탄신하며 말하였다. 네가 방백이 되어 천하의 대사를 듣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만 쳐서 관직만 얻었구나. 조계왕은 중들에게 누구시냐고 물었다. 답하기를 물을 필요 없다. 세간에서는 우리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너는 여기 조금 앉아 우리를 기다리거라. 우리 스승님을 모시고 돌아와 너와 얘기하겠다. 두중은 함께 일어나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조금이라고 하였는데 해가 저물었지만 중들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조계왕이 중들을 기다리다 밤이 깊었다. 풀들이 흔들리며 울고 호랑이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조계왕은 너무 무서워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때 사람들이 횃불을 밝히고 감사를 찾아오자 조계원은 낭패를 보고 골짜기를 나왔다. 그 뒤 오래도록 지내면서 속으로 늘 불안하였다. 훗날 조계원은 노함 송선생을 만나 물었다. 송선생은 말했다. 이는 아마도 명나라 말의 총병관일 것이요. 늘 저를 배척하며 너라고 부른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동국의 승려가 아닌 것을 밝히고자 한 듯하오. 그때 나무는 와신상담의 뜻이고 곡을 하며 손대감을 부른 건 어찌 보십니까? 태학사 손승종의 것 같소. 손승종이 산해관에서 군사를 이끌었으니 도중은 손승종의 휘하에 있었겠구려. 박지원 1737년에서 1805년 조선 정조 때의 문인, 학자. 그는 그의 저서 열하일기를 통해 청나라의 문물제도와 생활풍습을 소개하고 조선의 뒤떨어진 문물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또 벼슬아치와 양반들의 생활을 폭로, 풍자한 소설 허생전 양반전 호질 등을 지어 세태를 비평하기도 하였다. 허생전의 저자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자이지요. 실학이라는 학문은 조선시대를 지배하던 성리학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것에만 치중하여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진 학문으로 현실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당연히 허생전에도 이 실학사상이 반영되어 있지요. 그래서 조선 후기 당시의 명분과 예의에만 얽매이는 양반 사대부들의 허례허식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힘겨운 삶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배층의 무능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지요. 조선 경제의 취약성과 더불어 특히 제대로 된 유통망이 형성이 되지 않음을 꼬집고 있으며 해외 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대의 조선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풍자소설이지요. 이렇게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우선 허생이라는 존재입니다. 작품의 전반부에는 정신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도 중요시 여기는 존재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돈이나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특히 돈을 추구하는 상인 계층을 폄하하지요. 허생은 돈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선비가 우월하다는 계급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깨어있고 열린 사고를 하는 사람도 당시의 사회, 문화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과 지금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버스에서 담배를 피시는 할아버지들이 계셨고 그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선시대의 사람으로 당시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던 박지원의 사고방식이 지금처럼 열려있기는 힘들었겠지요. 비록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이고 급진적이며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